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도 불교가 이렇게 하루아침에 쉽게 바뀌기는 어렵습니다. 전통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1966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전통 불교의 모습만으로 들어오세요. 전통 불교의 모습만으로는 이 대만 불교를 발전시킬 수 없다라는 한계에 직면해요. 그래서 이제 신흥 4대 정문이 등장하는데 자제정사라고 하는 절, 증엄스님, 챈옌이라고 하는 이 증엄스님이 최초로 이제 66년에 자제정사 건립을 하고 그 다음에 1년 뒤에 불광산사라는 곳에 성운스님, 성운스님이 이 불광산사 건립하고 그 다음에 이제 87년, 10년 후에 이 타이중의 중대선사가 건립이 되고 또 10여 년 후에 법고산사가 타이베이 북부에다 건립이 되면서 이게 신흥 4대 종문이라는 종단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만 불교는 그 중국에서 넘어온 전통 불교의 모습하고 그 전통 불교의 패러다임하고 또 이렇게 그 자생적으로 이제 대만에서 새로 시작한 신흥 4대 종문의 이 패러다임이 서로 경쟁하면서 발전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전통 불교 패러다임으로 사찰이 잘 유지가 된 곳이 자항당입니다. 자항당. 그 자항법사라고 하는 큰 스님께서 이제 그 등신불이 되시면서 대만 불교의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 스님께서 이게 그 스스로 법회를 열고 내가 오늘 입적을 할 테니까 3년 후에 이제 독을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그 이제 장독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나를 딱 앉혀놓고 밀봉했다가 3년 후에 열면은 내가 이제 그런 그 등신불이 돼 있을 것이다. 미이라가 이렇게 이제 예언을 하고 열반에 드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스님께서 3년 후에 이걸 이제 열어야 되는데 열까 말까 망설이다가 안 열기로 결정했어요. 제자들. 왜냐하면 삭탈돼 있으면 법구가 삭탈돼 있으면 엄청난 문제가 되잖아요. 그게 확인하지 않기로 이렇게 이제 결정을 했는데 그때부터 그냥 그 스님 제자 스님들 주변 사람들 꿈에 스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나를 믿고 열어라. 그렇게 하여간 한 달간 계속 나타나셨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스님을 믿고 열었는데 정말로 스님이 말씀하신 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항당에 가면 이 자항대사의 법구가 요즘 이제 이게 옷하고 금리로 옛날에는 옷칠이 돼 있었는데 최근에 가서 확인해 보니까 금리가 입혀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금으로 도금된 모셔져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그게 2개의 절이 있는데 자항당이 근데 이제 밑에 있던 게 밑에는 제자들로 이루어진 비구 스님 절이고 위에는 그 석가의 인연으로 형성된 비구니 스님 절입니다. 근데 그래서 옛날에는 제가 1990년 처음 가서 그 친견했을 때는 밑에 절에 있었는데 한 10년 후에 가니까 위 절에 와 있대요. 그래서 이게 소송이 붙어가지고 위절이 이겼대요. 왜 이겼는지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드리는데 그 위절이 이겨가지고 법구를 옮겨갔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도 가면 친견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자항당이라는 절이 아래 위가 있지만 같은 이름 자항사 자항당 그래요. 근데 그 절이 대만의 전통 불교적 패러다임을 굉장히 고수하고 유지가 되는 절인데 굉장히 이제 잘 발전됐어요. 그리고 여러 종파들이 또 있어가지고 대만의 전통 불교도 교세가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교세가 형성된 절이 이제 자제정사, 불광산사, 중대선사, 법고산사 같은 4개의 절이 생기니까 이걸 신흥 4대 종문으로 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대만 불교 그러면 저 4개 절만 생각해요. 우리 성지순례, 대만 성지순례 가면 저 4개 절만 갔다 옵니다. 근데 그거는 대만 불교의 반만 보는 거예요. 저 4개 절을 뺀 나머지 반이 대만 불교가 또 있어요. 전통 불교가. 그래서 그게 좀 규모는 작지만 굉장히 최근에 들어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대만불교 성공 사례 그러면 저 네 개만 분석하니까 저 네 개 절에 소속된 사찰만 있는 줄 아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 이제 참고로 하시고 그래서 대만에 가시면 좀 고루 보고 오실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1980년 이후에 이 전통불교, 현대불교가 조화 균형을 이루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잘 가고 있어요. 그리고 교세들이 유지가 되고 있고 한데 이제 같은 시기에 독립을 해가지고 같은 시기에 외색 불교를 척결해서 또 같은 시기에 이제 불교가 발전하기 시작한 한국 불교는 왜 대만 불교처럼 발전이 안 됐냐? 대만 불교가 아까 뭐 이렇게 저렇게 다 따지면 불교적 정서를 가지고 있는 불자들을 모두 포함하면 90%가 넘는 대만 불교 교세가 유지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한국은 어떻게 돼 있냐 이거죠. 우리나라는 불교 인구 비율이 22%에서 2015년에 떨어졌습니다. 굉장히 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 왜 이렇게 됐을까? 다른 또 저쪽 대만은 기독교를 비롯한 다른 종교들, 불교 이외의 종교들이 4.3% 별로 숫자가 미미한데 비해서 지금 한국 사회는 개신교나 카톨릭을 포함하면 이미 불교보다 교세가 커졌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그걸 인정을 안 하려고 하는데 숫자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는 이미 소수불교가 됐다. 불교가 소수 종교가 됐다라는 걸 받아들여야 됩니다. 근데 아직도 안 받아들여요. 왜? 가지고 있는 재산이 너무 많아. 유산이 너무 많은 거예요. 유산이. 근데 그 유산을 지킨 사람은 지금 굉장히 급속히 감소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만 불교에 관심을 갖는 것은 대만 불교는 어쨌길래 저렇게 발전했는데 비해서 우리는 어쨌길래 이렇게 됐냐라고 하는 원인들을 좀 찾아봐야 된다. 그게 이제 오늘 얘기하는 그런 참여불교의 패러다임과 연관이 있습니다. 대만 불교는 그 인간 불교 사상을 중심으로 하는 적극적인 사회 참여를 구현해내고 성공적으로 이걸 해냈다. 근데 한국 불교는 그것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뒤처졌다. 그래서 경쟁력에서 처졌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뭐 그것만이 절대적인 원인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건 아니나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대만 불교는 어떻게 이제 참여불교적 특징들이 강화되고 또 발전을 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그 대만 불교는 불교, 도교, 토착 종교 이런 여러 종교가 혼합이 돼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사찰이 어디가 있어요? 라고 묻는 분이 계셔요. 대만 타이베이에 가면 용산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부처님도 모셔져 있는데 재밌는 건 관원장이 더 크게 모셔져 있어요. 관원장이. 대만 불교든 중국 불교든 불교 사찰에 가면 관원장이 꼭 서 있습니다. 왜 삼국지에 나오는 관원장이 나올까요? 그게 중국 사람들은 관원장을 이 부자가 되는 그 신으로 여기고 있어요, 관원장. 그러니까 관원장을 모시면 부자가 된다. 그래가지고 관원장의 동상을 집에도 모시고 절에도 모시고 막 여기저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적으로 보면은 아니 불교하고 무슨 상관이 있길래 관원장이 불자도 아니었고 불교하고 무슨 상관이 있길래 관원장을 모시냐 이런데 중국 사람들 문화 속에 그런 관원장을 모시는 전통이 굉장히 크게 자리 잡고 있고 그것은 그 민속신앙의 상징으로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했어요. 대만의 순수불자는 뭐냐?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꾸 따지게 순수 찾거든. 저도 좀 진짜 불자는 몇 명이냐? 이렇게 이제 대만 학자들이 자꾸 물으니까 대만 학자들이 그냥 못 읽는 척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한 50%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써놨어요. 50%. 추정이라고. 그래서 대만의 불자들은 불교와 민속종교, 전통 종교, 민속신앙 이런 것들을 별로 구분하지 않는 경향이 있고 아주 좀 현실적으로 필요하면 어디든지 간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꼭 그렇지 않은 그렇게 신행 활동을 하지 않는 불자들이 있는데 그게 신흥 4대 종문 소속 불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안 가르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전통을
불교하고 신흥불교가 대만에는 굉장히 혼재되어 있음을 기억을 하고 또 그 전통 불교는 그 대륙에서 이제 1945년 이후에 이주된 스님들에 의해서 굉장히 강조가 됐고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중에 대표적인 분이 이제 자항대사, 태허대사, 인순, 동초 이런 분들이 아주 그 인간불교 아주 공통적인 그 1930년대 뭐 그 이전부터도 그렇지만 1930년대 이후에 중국 불교의 그 화두가 인간불교예요. 그 중국 대륙에서도 인간불교가 이제 그 등장을 그런 개념들이 등장을 했는데 이분들이 이제 1945년 이후에 대만으로 넘어오면서도 그 인간불교 사상을 그대로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이분들의 그 가르침들이 이 신흥불교 교단을 만드는데 크게 또 기여를 해요. 그래서 그 성훈 스님도 이런 인간불교 사상을 계속 얘기를 합니다. 예. 같은 그 이슈, 그러니까 같은 그 이 명제를 가지고 철학적 그게 일종의 인간불교가 아까 우리 그 대만 불교 교리 이렇게 얘기하는데 대만 불교 교리가 따로 있는 건 아니에요.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는데 무슨 교리가 별도로 있겠어요. 그러나 인간 불교라고 하는 개념은 일종의 교리화되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 성훈 스님도 그러고 증엄 스님이라는 분은 이제 아까 자제정사, 자제공덕회를 만드신 비구니 스님인데 은사 스님이 누구냐면 인순대사예요. 비구 스님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대만 불교는 아직도 비구니 스님이 은사를 비구니 스님으로 모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구니 스님은 비구 스님을 은사로 모셔야 되는 전통 불교의 모습이 그래요. 근데 이제 그 고리를 끄는 분이 바로 이 증엄 스님께서 본인은 은사 스님이 인순대사시지만 이제 본인이 계를 줘서 본인의 제자들을 둬버렸어요. 그래서 자제정사가 그렇게 결정을 함으로써 이제 새로운 종단이 된 거죠. 자제종이라고. 그래서 대만에 비구니 종단이 설립됐다. 이렇게 이제 규정할 수 있어요. 자제정사 안에 스님은 전부 비구니 스님만 계시고 그 비구니 스님들이 그 증엄 스님을 은사로 모시고 계를 받기 시작을 하니까 독자적인 교단으로 갔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유각선사는 그 중대선사를 창건하신 분인데, 선을 가지고 포교를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 교세가 반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만 불교의 그 특징을 또 좀 얘기하면 이 계율 중시, 계율을 철저하게 지킨다. 그래서 그 계율은 음식에서, 그 다음에 생활 속의 위의에서 이런 지킵니다. 제가 1996년경인가, 5년경인가, 스님들을 모시고, 대만에 이제 차 박람회 같은 게 열려가지고, 우리 한국 스님들을 모시고 대만에 갔어요. 그래서 이제 대만에 가서 식사 때가 돼서 어느 음식점에 스님들 모시고 갔거든요. 그래서 스님들 이제 자리에 앉히고 이제 주문하려고 제가 갔더니 주인이 얼굴이 시퍼래가지고 나오셔가지고 중국말을 막 얘기하시는 거야. 못 알아들으니까 이제 써봐라 이렇게 한자로. 그 이제 필담으로 이제 써보니까 그 주인 얘기가 뭐냐면 우리 음식점에는 스님들이 드실 만한 음식이 없습니다. 스님들이 여기서 음식을 드시면 안 됩니다. 저희도 장사 못 합니다, 앞으로. 스님에게 음식을 판 그 음식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시라는 거예요. 나가시라. 그래서 내가 그랬죠. 어디로 가냐? 어디로 가냐? 그랬더니 그분이 그럼 따라오시라고. 그래서 그 소식집으로 안내했어요. 소식집이 또 써 있습니다. 소식. 스님들이 드실 음식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맙다. 그랬더니 조금 있으니까 이제 시키려고 하니까 음식이 막 나와. 그래서 이거 어쩐 일이냐 했더니 아까 가신 그분이 공양을 다 올리고 갔다는 거예요. 공양을 올리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음식이 얼마나 비싼지를 먹고 나서 제가 가격을 비교해 보니까 그게 우리 돈으로 한 접시 한 10만 원씩 되는 한 10접시를 시켜주고 갔어요. 와, 이게 스님들 6분하고 저하고 7명인데. 그래서 이제 궁금했지. 이런 서비스를 받는다는 게 신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대만 스님들에게 여쭤보니까 바로 이런 얘기예요. 대만에서는
식육 문화, 스님들은 식육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들이 그 음식점에서 고기를 드셨다라는 소문이 나면 그 스님은 거기서 끝이라는 거예요. 용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대만은 그런 문화가 이미 형성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스님들도 와서 드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승복 입고 오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들이 드실 수 있는 음식점이 있다. 그게 소식집이에요, 소식. 예, 근데 그 굉장히, 예. 그래서 이제, 이 대만 불교가 식육 대처의 악습을 아주 철저하게 없애면서 그 불교를 정화했다. 뭐 고기를 먹느냐 안 먹느냐는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대만은 그런 계율을 정해놓고 본인들이 철저하게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 계율이 맞다 틀리다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남방불교의 스님들 고기 드실까요? 안 드실까요? 예? 스리랑카, 미얀마, 태국 고기 드실까요? 안 드실까요? 고기하고 하던 음식은 다 드십니다. 예, 그건 분별이 없이 드시니까. 그래서 고기를 드시느냐 안 드시느냐는 중요한 문제가 절대로 아니에요. 다만 먹기로 했으면 어떻게 먹느냐. 그리고 안 먹기로 했으면 절대로 안 먹는 게 중요하지. 그러니까 그건 스스로 스님들 스스로 계율을 정할 문제지 제가 불자들이 뭐 고기를 먹으면 된다 안 된다 논쟁 벌일 이유가 전혀 없어요. 스님들이 계율을 정해놓고 스님들이 지키면 되는 거예요. 예, 그것에 대해서 신도들은 스님들이 정했으면 정한 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빨리 정해주라는 거지. 혼란을 일으키지 말고. 근데 이제 제가 그 라오스에서 온 불자님들을 식사를 대접하려고 음식점에 데려갔는데 아니 그 소고기집에 외국에서 오면 좀 대접 잘한다고 소고기집에 데리고 갔거든요. 절대로 안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옆에 있는 돼지고기집에 갔더니 절대로 안 먹는데. 그래서 이거 그러면 닭고기는 먹냐? 그랬더니 닭고기도 안 먹는다는 거예요. 예, 라오스 사람들이 스님이 아니고 이건 불자입니다. 그 라오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은 도대체 뭘 먹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는 4발 달린 짐승, 2발 달린 짐승 안 먹습니다. 다리 없는 짐승은 먹습니다. 뭘 먹는다? 예, 물고기는 먹는다. 예. 문제는 우리나라 물고기가 비싸다는 거지. 소고기보다 비싸요. 예. 그래가지고 그래서 스시집에 데리고 갔더니 잘 드시더라고. 예. 맛있대. 예.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걸 라오스에서 드신 적이 있느냐 했더니 라오스는 더운 나라라서 이런 회를 먹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먹지 않습니다. 근데 한국에서 먹어보니까 맛있다는 거예요. 근데 물고기니까 먹는다. 그럼 그 튀겨서는 먹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고기를 먹느냐 또는 어떻게 먹느냐는 누가 정할 일이다? 그 스님들이 정할 일인 거예요. 예. 그래서 다만 중국 스님들은 본토나 대만을 막론하고 채식이 일상화됐고 그것은 계율처럼 지키고 있다. 계율은 아니지만 계율처럼 지키고 있다. 이건 이제 그래서 뭐 꼭 대만 불교 따라가라 이 얘기는 아닙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규칙은 필요하다. 예, 규칙은.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 고승 대덕 스님들이 일본 불교를 이제 정화하는데 그 정화가 우리나라의 정화와 대만 불교의 정화 방식은 달랐다. 대만 불교 정화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법에다 넣어버렸어, 신부는. 그리고 그걸 어기면 국가가 스님으로 인정을 안 해버립니다. 국가가 인정 안 하니까 신도도 인정을 안 하는 거지. 예, 그래서 자연스럽게 정화된 것은 그러니까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못했어요. 우리도 국가가 개입을 했어요. 근데 이승만 대통령이 뭘 했습니까? 정화 유시라는 걸 했어요. 근데 이게 섣불리 하시는 바람에 그냥 그때부터 엄청난 싸움이 벌어진 거죠. 예. 그 정화 유시를 할 게 아니고 말로 할 게 아니라 어디다 넣었어야 됩니까? 예, 법으로 넣었어야 되는 거예요. 법으로. 예, 법으로 넣어요. 헌법에 아니면 뭐 무슨 행정법에 아니면 뭐 민법에 무슨 아니면 종교법인법에 예? 그거 넣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말로 하니까 말은 그냥 계속 싸우는 거죠. 말싸움. 그게 지금도 이렇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철저하게 수행과 봉사가 대만 불교의 성공 요인으로 꼽힐 수가 있고, 그것은 스님들의 자질과 지도력을 강화시켜 주는데 크게 기여했고, 또 신도들은 그 조직화된 힘으로 그 사회 구성원들의 이익과 안락과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이제 노력하는 그런 봉사불교의 전통이 형성됐다라는 것은
대만 불교 패러다임의 변화다 이렇게 볼 수 있고 특히 이제 뭐 뒤에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교육 복지 문화 세 가지가 아주 잘 프로그래밍 돼서 사찰에서 그것을 운영을 함으로써 대만 불교의 변화를 이끌어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인간 불교를 얘기했어요. 인간 불교는 1900년대 뭐 1800년대 말에서 이제 청나라 시대 때부터 등장을 했지만 1900년대 초에 많은 스님들이 인간 불교를 주장을 했는데 그 인간 불교를 주장한 중국 스님 중에 대표적인 스님이 태허 대사입니다. 이분이 이제 이 대만에 오셔가지고 그 중국 상해에 계시면서도 그런 말씀을 계속 하셨지만 또 이 대만에 오셔서도 이런 말씀을 이제 하셨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아주 뭐 중국 불교를 바꾸자. 그래서 교리혁명 이루자, 제도혁명 이루자, 재산혁명 이루자. 이렇게 아주 획기적인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불교 개혁 운동을 주창하면서 그 핵심 키워드로 제시한 게 인간 불교예요. 인간 불교. 그리고 그 인간 불교라는 게 인간 정토. 왜 인간 불교를 주장했는가 가만히 봤더니 이 종교라는 건 살아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다. 죽은 사람을 위한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 불교가 정토 신앙이 강하니까 그리고 그 망자를 위한 제의식. 아까 그 제교라고 하는 게 제의식이라고 하는 게 그잖아요. 우리는 또 한때 뭐 제사불교 이렇게 비난했는데 그 제사불교나 제의식 중심으로 하는 건 망자를 위한 종교라는 거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을 위한 불교가 바로 인간 불교다. 이게 전제가 돼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꼭 저것만이 옳은 개념이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중국과 대만에서 저런 인간 불교의 개념을 태어대사가 이렇게 제시하면서 정토라는 건 지금 살고 있는 우리들이 정토해야 된다. 그게 인간 정토예요. 근데 그게 이제 현세 정토 사상이나 뭐 같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서방 정토 극락 세계도 중요하지만 지금 여기가 정토가 되지 않으면 서방 정토도 없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시는 거죠. 그다음에 그리고 이제 연불 수행을 이 태어대사는 강조하셨어요. 그래서 생활 속에서 연불 수행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요즘 한국 불교가 연불을 좀 우습게 하는 경향이 있어요. 뭐 이렇게 수행 전통이 이제 간화선이나 이런 명상을 이렇게 가다 보니 그 연불이 뭐 그냥 제의식의 한 수단으로 부처의 명호를 빌어서 기복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연불이라는 게. 연불도 엄연히 하나의 정통적인 수행 방법이고 또 부처님 당시부터 있었던 제가불자들이 했었던 방식입니다. 부처님의 명호를 염하는 건 그 초기 불교에도 계속 등장을 합니다. 우리 열의 정변지, 은공 정변지, 무상사, 조장부, 불세조 이렇게 명호를 부르는 거 있잖아요. 열의 시포 그것이 사실은 연불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연불왕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부처님 당시부터 이미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간과하는 게 아니고 이제 또 인생불교라고 하는 것도 사람의 삶을 위한 불교라는 게 인생불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제시가 됐어요. 그래서 이 태어대사는 인간불교를 학문적으로 교리적으로 이상론에 치우친 게 아니고 또 이걸 잘못해서 미신으로 가는 그런 기존의 중국 불교를 좀 반성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장례 문화를 가서 보면은 이 얘기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왜 이 얘기를 안 했을까? 우리도 비슷한데 그 얘기는 장례 문화가 달라요. 그리고 우리나라 장례 문화는 최근까지만 해도 유교적 장례 문화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불교가 장례 문화에서 겨우 끼어든 건 49제. 시달인가 하시고 49제 가고 이런 정도니까 지금 중국처럼 그렇게 눈에 와닿는 현재적인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중국은 아마 중국의 무덤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죽은 사람의 무덤이요 산 사람의 아파트보다 좋아요. 비용도 많이 들고 심지어는 그 무덤에 가서 사는 사람도 있어. 무덤이 아파트처럼 아주 집이 으리으리하게 해놓는 사람도 있어요. 아주 부의 상징입니다, 무덤. 그러니까 조상의 무덤을 얼마나 화려하게 해놨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그 얘기는 대만의 매장 문화,
이해를 하면 이게 저절로 알게 됩니다. 얘기 설명을 하는데. 근데 그걸 안 보면 아니 왜 저런 얘기를 하지?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독특한 대만의 매장 문화와 그 사자의 집을 만들어주는 전통들이 엄청나게 비용이 많이 드는 그런 거니까 아니 좀 살아있는 사람들 살 집이 없는데 죽은 사람을 위해서 저렇게 하냐. 아예 죽은 사람 집에 가서 내가 살겠다. 그러고 이제 가서 사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물론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지금은 이제 많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삶에 도움을 주는 불교여야 된다. 이게 그냥 뭐 사실 우리나라 기복불교라고 하는데 대만 더 심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된 이유가 있어요. 일본이나 대만 불교의 공통점이 뭐냐면 아주 중요한 공통점 중에 하나가 정토신앙이 발전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정토신앙이 있긴 하지만 그 정토신앙은 뭐 정토 삼부경을 통해서 이렇게 가고 법화경을 베이스로 깔고 가는데 비해서 이제 대만이나 일본의 정토신앙은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삼재팔란이 많은 지역이잖아요. 삼재팔란이 많으면 그 죽음이 가까워 있고 그러한 두려움과 공포 불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정토신앙이 발전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건 전 가보니까 이해가 되는데 우리하고는 삶과 죽음을 대하는 태도가 중국 사람과 일본 사람들 사이에 굉장히 큰 갭이 있다.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이해하면서 봐야 됩니다. 일본 불교 왜 저러지? 중국 불교 왜 저러지? 이렇게 되는 생각하는 것은 그들의 그 종교 문화, 사회 문화를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하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를 근본적으로 좀 개량하고 또 인류를 진보하게 하는 것, 또 인간 정토를 구현하는 것이 인간 불교다.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이분이. 그런데 이제 안타깝게도 좀 일찍 가셔가지고 그 제자의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 중에 대표적인 이제 한 분을 꼽으라고 그러면 인순대사라는 분이 계시고, 그 인순대사는 아까 자제공덕회의 그 증엄법사를 제자로 둔 분이죠. 그래서 인순대사는 100년을 사셨어요. 1900년에서 2005년까지 100년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불법의 중심이다. 거기 인간이 빠졌는데 인간이 불법의 중심이다. 그래서 그 밑에 두 번째 보면 불제인간. 부처님은 인간 속에 있다. 우리 인간의 품성 속에 불성이 있는 것이지 부처님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이걸 강조하고 사람이 보살이고 부처님이다. 뭐 이런 얘기는 이미 오래전부터 했고 한국 불교도 다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중국 대만에서는 새롭게 와닿은 거예요. 대만 불교에서는 그래서 이제 사람이 발심해가지고 보살행을 배우고 보살행을 배워서 성불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불자로서 산다는 것은 보살행의 실천이다. 강조를 하고, 그 다음에 인간에게 불법을 전하고 또 중생을 이익되게 하고 복된 사회를 건설하는 것. 그게 불교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살이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이제 이런 인간 불교 개념을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 인순 스님도 이제 전통 불교가 가지고 있는 삼중 불교, 내세 불교. 내세 불교라는 게 이제 제사 불교죠. 우리 제의식을 지내는 제사 불교인데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뭐 중국 불교에서 그런 전통이 있습니다. 제를 지내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뭐 그게 잘못됐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만 가지고 안 된다. 그러니까 현실 참여, 현실 개혁에 좀 나서야 되고 그게 인간 불교고 그게 참여 불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사회와 문화에 적극 참여해서 이것을 불국토로 바꿔가는 노력을 해야 된다. 그게 참여 불교다. 인간 불교다. 이렇게 얘기하고 인성과 불성은 같은 것이다. 인성이 되어 있지 않으면 불성도 나올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비를 가지고 살생하지 않는 게 바로 생명 존중의 사상이고 그게 자애의 마음이다. 자비심이 거기서 나온다라고 이제 인순대사가 강조를 하셨고 이런 가르침을 통해서 그 대만 전역에 그리고 중국 대륙에도 영향을 끼쳐요, 이분이. 그래서 결국 1945년부터 한동안은 중국과 대만 사이에 굉장히 긴장 관계가 컸지만 1975년 이후에 미국이 이제 중국을 하나의 국가로 인정을 하면서 교류를 시작을 하면서
대만 불교가 중국 대륙에 엄청 진출을 해요. 예, 그래서 문화 대혁명 이후에 중국의 많은 사찰들이 훼손되고 파괴가 되었지만 그것을 회복하고 재건하는데 대만 불자들이 엄청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뭐 특히 자재 정사는 자재 공덕회의 경우는 이제 중국에다가 집저주기 운동을 벌였고, 그 다음에 이제 불광사는 불광 운동을 전개하면서 또 그 중국 불교 발전에 기여를 해서 의식이라든가 의례, 복장 이런 것까지도 계속 서포트를 해주면서 중국이 이제 그 소멸됐던 불교를 되살리는데 그 씨앗 역할을 대만 불교가 했습니다. 그래서 그 스님들이 거의 뭐 환속하고 없는 상태, 그리고 비승비속으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그 공산주의 치하에서 이제 이 새로운 불교적 전통을 맥을 이어가는 것은 그 중국에서 대만으로 넘어온 큰 스님들의 법력이 다시 거꾸로 영향을 미치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어떠냐? 중국 대륙 불교가 대만 불교를 이제 우습게 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조박초라고 하는 분에 의해서 그 중국 불교가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했습니다. 뭐 일설에는 절이 10만 개 복원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10만 개까지는 아닐 것 같고, 하여간 수많은 절들이 조박초 선생이 현판 하나만 써주면 여기 무슨 사라고 그냥 현판만 내려보내면 그 현의 그 성장이나 관료들이 알아서 절을 막 해주는, 그래서 곳곳에 그 불교 사찰들이 복원되는 데는 그 조박초 선생의 글씨가 한몫을 했어요. 글씨. 중국 근대의 최고의 명필인, 그러면서 사상가이면서 불교운동가이고 제가 거사이면서도 중국 불교를 되살린 데 기여했던 분이 조박초 선생입니다. 그분의 글씨를 보려면 어느 절이든지 가서 현판만 보면 읽을 수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글씨고, 여튼 대단한 분입니다. 그런 분들에 의해서 이제 그 대만 불교가 이렇게 발전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